자, 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례관리의 정의와 목적,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아까 잠깐 한 번 더 보신 것처럼 사례관리의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분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또 다양한 실천 현장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클라이언트가 복합적인 만성적이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자원, 비공식적인 자원 다 활용해서 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건강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통합적인 전체적인 사회의 역량을 다 모은 실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교재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고, 사회복지 실천 모델, 개별 사회 사업과 통합 방법론과 또 사례 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표로 좀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례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처럼 다양한 욕구를 가진, 그 다음에 만성적이고 오랜 시간 장기적인 어떤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의 욕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의 가족 포함한 클라이언트와 그 분들을 다 클라이언트로 보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보호와 관리죠. 건강을,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여기는 이제 현재 이 그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의 정의, 사례관리라는 것이 만성적이고 통합적인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호와 관리를 해줌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이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바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공식적인 지원, 비공식적인 자원들을 다 모아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례관리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속적이고 다양하고 이러한 어떤 사회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의 상담소의 소장님, 그 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그 법률 관련해서 또 변호사 선생님도 오시고요. 또 행정관청에서 천안시청 행정 담당하시는 분께서 또 사례관리의 회의도 오시고, 또 오셔서 슈퍼비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건강 관련해서는 또 해당 담당의 전문의께서 참석해 주셔서 그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그 사례 보고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접근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접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사례관리자가 그 부분을 좀 잘못, 그 클라이언트 욕구를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놓고 그 의견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 접근 방법들을 실천을 하게 되는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사례 관리에 대해서 사례 관리의 목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례 관리의 목적은 목슬레이 연구자가 1989년에 발표한 것들을 좀 기준으로 잡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사례 관리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생활 기술 및 문제 해결의 능력이 향상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에 있는 서비스와 자원들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원들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자신의 기술들을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 BS텍이 주장한 관계에서의 7대 원칙, 예, 자기결정, 비밀보장, 예, 그 다음에 뭐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자기결정에 관한 부분도 엠파워먼트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되셨고 하시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가 그냥 단순히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게 사회복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강점들이나 약점들을 다 사정을 해서 그 사람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그 지지 체계나 지원 체계들과의 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맺을 수 있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복지다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자기결정, 그다음에 엠파워먼트, 자기 능력 강화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클라이언트의 생활기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건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도와주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안 계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서비스와 지원들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자원들이나 그런 기술들을 클라이언트가 내재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사례관리자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직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전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사례관리자 팀에서 선생님이 현재 실직했으니까 문제가 뭐고 딱 되니까 첫 번째 고용보험공단에 가셔서 보험금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취업 교육도 좀 받으시고, 거기는 어디서 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알아봐 주셨는데, 이제 이러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실제 실천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클라이언트가 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실직을 했으면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들은 어디 있는지, 또 실직을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나의 생활을, 우리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를 스스로 알아보고, 조금 부족하면 사례관리자 선생님, 저 이러고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어봐서 그런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걸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떤 힘, 자기결정과 엠파워먼트에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게 바로 사례관리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바로 누구? 클라이언트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문제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례관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점과 역량을 파악해서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잠재력과 자율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하고 엠파워먼트하고 자기 힘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환경체계인 공식 및 비공식적 자원의 역량 강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망 관련 대인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요. 즉, 이런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공식적인 자원도 있고 비공식 자원도 있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원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들은 역량을 다 갖추고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필요하면 어떤 조건에 부합하면 다 제공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공식적 자원입니다. 비공식적 자원의 역량 강화. 공식적인 자원들의 역량 강화는 지역사회나 아니면 정책이나 법률로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비공식적 자원. 자, 공식적인 자원과 비공식 자원에서의 비공식적 자원은 가족, 이웃, 친지, 지역사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의 역량들을 좀 강화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 클라이언트가 가까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 강화가 돼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자원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다라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아, 그렇군요 하고서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 A, B, C, D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런 길을 보여줄 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들을 쉽게 조금 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등과 같은 1차적인 보호 체계가 지지적이고 양적인 양질의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커질 수 있는 사회 문제가 훨씬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1차적인 어떤 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원으로서, 지원 체계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역량 강화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위해서 우드사이드와 맥클럼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 서비스 통합성과 접근성의 향상, 그다음에 보호의 연속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회 서비스 통합성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의 욕구 해결에 적합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체계를 갖춰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받아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자원에 대해서도 또 비공식적인 자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서비스 간의 단절이나 중복을 없애고 제공된 서비스 간에 충분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통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을 때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서비스를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비스들을 공식적인 자원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 좀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적인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어떤 인식제의 부족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쉽게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업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접근성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보호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횡단적인 서비스, 종단적인 서비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횡단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제공된 보호가 뭐 상담이라든가 교육 또는 가족 체계 유지, 뭐 위기개입, 연계와 네트워크 형성 등의 다양한 욕구들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 거죠. 다양한 서비스를 수평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실직을 하면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제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제가 전직을 해야 되니까 전직을 하기 위한 교육도 받으면 좋겠죠. 그런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실직하는 동안에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 지원에 대한 서비스도 받아야 돼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동시에 수평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수직적인 서비스다라고 이야기 좀 들을 수 있는 것은 상담을 한 초기부터
상담이 끝나는 종결 단계까지 개인에 대해서 필요한, 개인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욕구들에 맞는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클라이언트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횡단적인 서비스와 중단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보호의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통합성, 서비스의 접근성, 그 다음에 서비스의 보호의 연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환경체계인 공식 및 비공식적 자원의 역량 강화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는 서비스의 효율성, 또 효과성 증진 문제입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뭐 사례관리, 아니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계획 하는 이런 많은 사회과학에서 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 효율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오셨을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례관리에서의 효율성, 효과성 증진 방안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서비스 및 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요. 또 이 서비스는 효과성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자본을,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한정된 복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자원들이 뭐 항상 넘치고 항상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도 걱정할 게 없죠. 이 무한정의 자원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 현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그렇지 않죠. 늘 재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지원이, 서비스가 전달되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다음 동시에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의 목적, 프로그램의 목적이 그 목적을 잘 달성했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지원이 전달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 사회 사업이나 그룹, 집단 사회 사업, 아니면 사회관리, 지역사회복지 사업들 중에서 그 실천 방법들 중에서 사례관리를 사용하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례관리의 목적 한번 또 이제 저희 교재에는 이렇게 단순한 어떤 사회 서비스의 세 가지 효율성, 효과성 증진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면 또 하나 다른 어떤 시각들에서 보는 건 어떨 거냐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요.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의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실천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왜 사례관리가 더 좋은지,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좀 최대화하는 목적으로 사례관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실천 방법 중에서는 좀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아까 말씀드린 엠파워먼트죠. 강점 관점이죠.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무엇인지 사정을 해서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욕구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클라이언트와 가족 지원 체계에서의 접근 능력 배양, 아까 접근성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공식 체계의 보호 능력을 좀 최대화해야 되겠다. 비공식 체계, 아까 말씀드린 가족, 친척, 이웃, 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비공식 체계다,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비공식 지원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공식적인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비공식 자원 체계에서도 좀 보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욕구 충족과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능력들을 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례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 그런 것들이 실천의 측면에서도 사례관리를 이용하는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 체계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도움 체계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좀 최대화하자. 왜냐하면 개별 사회 사업이나 사회복지 실천 방법은 개별 사회 사업이나 집단 사회 사업 아니면 지역 사회복지 사업인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개별로 하는 것보다 아니면 집단을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뭐 한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비공식 도움 체계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자원에 있어서도 그 활용 방법이나 도움 체계의 어떤 활용이 최대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사례관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친족,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인 자원 체계와 함께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공식적인 자원 체계가 보유하는 각종 자원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 사례관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친족, 친구 등의 비공식적 자원 체계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공식적 자원 체계가 보유하는 각종 자원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사례관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에서의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다만 이러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에서의 사례관리의 이점은 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포괄적인 서비스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학제적이고 다학문적인 어떤 틀에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오시고 의료진 보건 쪽에서도 오시고 법률 쪽에서도 오시고 경찰 쪽에서도 오시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클라이언트에 집중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러한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아까 연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수직적인 어떤 보장, 수평적인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처음에 시작과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어떤 부족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량들을 엠파워먼트하는 방법들로 사례관리의 목적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서비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적정성, 중복 서비스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인 동일한 서비스가 중복되는 어떤 이런 서비스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서비스가 어느 기관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서비스에 맞춰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서비스다라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성 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적정성 문제, 또 서비스의 지속적인 어떤 책임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비스 전달 체계 측면에서 사례관리의 이점이다. 또 사례관리의 활용 이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면 자,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사례관리의 원칙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원칙은 첫 번째, 서비스의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많이 공부하셔서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어떤 일률적인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A, B, C 딱 있습니다 라고 하겠어 어떤 클라이언트든지 간에 A, B, C만 제공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례관리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A, B, C라고 해놓고 그냥 찾아오는 모든 그 클라이언트에게 A, B, C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 그건 개별화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전과 얘기한 행정 중심,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이고요. 사례 관리에 있어서는 개별화, 찾아온 클라이언트마다 다른, 우리가 ABC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지만 이분은 A가 맞아. 그럼 A라는 서비스를, 저분은 C라는 서비스, 저분은 B라는 서비스를, 저분은 뭐 D라는 서비스를,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없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그 서비스를, 그 클라이언트가 가진 욕구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에 연계해주고 아니면 의뢰를 해서 그분이 거기를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가진 개별 문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례관리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서비스의 개별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필요한 서비스들을 아까 말씀드린 수평적인 서비스의 연속성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실직했으니까 제가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고요. 전직을 위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교육 서비스나 가족보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실직으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동시간대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것,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관리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 BST의 관계의 원칙에서도 자기결정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례관리 팀에서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도 클라이언트가 동의하지 않으면 적정선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죠. 문제 사정을 할 때, 아니면 욕구를 면접을 하거나 담당 사례관리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짓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설령 그렇다 그래도 우리 사례관리팀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지켜주는 것, 아주 사례관리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인 거죠. 서비스를 개별화하고 포괄적인, 수평적인 어떤 서비스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똑같은 이야기 표현으로 지속적이다,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권익 옹호자의 역할들이 연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의 아까 서비스의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횡단적인 연속성, 수직적인 연속성 상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시점에 따라서,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중개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옹호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교육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동행인의 역할을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이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별화, 포괄성, 자기결정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어떤 서비스를 시행해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례관리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교시 잠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